자, 고개를 들어주세요. 고개를 들어주세요. 축하한다, 축하한다. 자, 봅시다. 생각보다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자, 다음 10페이지 채권. 이거 좀 빠르게 넘어갑시다. 여기서 우리가 이게 채권과 채무는 여러분들 다 알잖아, 맞죠? 채라고 하는 게 빚이고, 그것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게 채권, 그것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게 채무야, 맞죠? 그래서 채무자는 항상 어떤 의무를 지고 있어. 그 의무를 법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급부라고 얘기합니다. 급부.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의무는 다르잖아. 금전으로 갚아야 될 수도 있고 어떤 행위로 갚아야 될 수도 있고, 어찌됐건 간에 그 채무자들은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의 내용을 급부라고 합니다. 급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뭘 파악해야 되냐면, 채권과 채무가 있을 때 얘가 돈과 행위가 나눠져 있다면 둘 중에 뭐가 급부인지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볼게요. 자, 채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특정한 행위는 어떠한 의무겠지. 자, 그것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걸 채권이라고 하고요. 이 특정 행위를 뭐라고 한다고? 급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채권은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하고요. 그 특정 행위의 내용을 뭐라고 한다? 급부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특정 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채무라고 하고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뭔데? 급부를 가지고 있는 자를 뭐라고 한다? 채무자라고 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채무자가 채권을 가진 사람에게 급부를 이행하면, 그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무를 이행하면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는 소멸합니다. 당연한 이야기. 자, 급부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의 경우가 많지만 그게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냥 돈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돈에 해당하는 행위까지 다 포함이야. 자, 그래서 민법상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의 충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개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합니다. 자, 그러니까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것도 있긴 해. 그런데 대부분 뭐로?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계약이란 권리 발생 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서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자, 계약이 뭔지는 여러분들 다 알 거고요. 자,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계약의 성립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는 그 제공을 급부로 하는 계약을 성립시켜 확보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가 있어. 그 제공을 급부로 하는 계약을 성립하면, 시켜서 확보하면 돼. 그런데 내가 지금 안 필요해. 나중에 필요할 거야. 나중에 해야 돼. 또는 나중에 받아야 돼. 자, 그래서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라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 권리를 확보해. 여기서 말하는 권리라고 하는 거 또 다른 말로 하면 채권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어찌됐건 간에 어떤 권리를 확보하고 나면은 내가 이거를 바탕으로 나한테 이거 해! 라고 하는 게 그걸 급부라고 얘기하는 거야. 맞죠? 자, 그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약이 활용됩니다. 자, 일상에서 예약이라고 할 때와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은 구별된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예약이랑 여기 나오는 법률상 예약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기차 탑승을 위해서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은 기차 승차권을 예약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일상적으로는 이 경우는 법률상 예약에 해당하지는 않는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예약이라고 하는 건 법률상
예약에 해당하지 않고요. 밑줄이 어디 그어져 있어? 여기에 그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뒤에서 문제에서 이걸 물어볼 거 아니야. 맞죠? 그리고 문제에서 기억을 물어볼 때는 이거는 법률상의 예약을 물어보는 거야? 우리 일상적 예약을 물어보는 거야? 일상적 예약을 물어보는 겁니다. 맞죠? 그럼 법률상 예약이랑 얘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 돼. 자, 그래서 법적으로 예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의 일종으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급부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급부 내용으로 하는 다른 계약인 본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약을 하는 어떤 약속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예약을 바탕으로 본 다른 계약이 있어. 얘를 실행시킬 수 있는 예약을 법률상 예약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왜 안 될까요? 봐봐. 기차 탑승을 위해서 미리 돈을 뭐 했어? 지불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미 뭐 했냐면요. 돈을 내가 이미 내서 결제를 했기 때문에 계약은 이미 성립이 돼 있어. 이거 이해돼요? 계약은 이미 성립돼 있고 기차 탑승 자체는 나중이야. 몇 시간 뒤야. 자, 그러니까 나는 이미 지불해서 끝난 계약의 실행을 언제 하는 거야? 미래에 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돼요? 그게 우리가 일상에서 얘기하는 예약이야. 맞죠? 자, 이거는 이미 계약을 성립해서 끝났고 왜? 결제 끝났어. 그러니까 기차 탑승은 그 결제한 내용에 대한 급부를 나중에 하는 것일 뿐인 거야. 나중에 될 거니까.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본 계약이 이미 끝났으므로 이거는 법률상 예약에 해당한다요? 안 되는 거야. 법률상 예약은 뭐야? 실제로 돈으로 결제하는 그 본 계약은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야. 그 본 계약을 성립시키는 예약을 말하는 거야. 법률상 예약이라고 하는 건. 자, 그래서 예약은 두 가지 내용으로 나뉘는데 예약상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법적 성질에 따라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자, 첫째는요. 자, 첫째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입니다. 자, 이 채권의 급부 내용은 예약상 권리자의 본 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서 상대방이 승낙하는 걸 말한대요. 자, 예약상 권리자가 있어. 예약상 권리자는 뭐겠어? 내가 예약한 사람이겠지. 맞죠? 예약한 사람이야. 예약한 사람이 본 계약 성립을 요구합니다. 내가 예약했는데 본 계약 성립해줘 라고 예약자가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상대방이니까 채무자겠지. 그 상대방이 오케이 하는 게 바로 예약상 권리자의 본 계약 성립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한 회사에 급식업체가 있어. 급식업체 공모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우리 회사의 급식업체를 뽑을 건데 우리랑 계약할 거래처들, 그러니까 이 급식 회사들 여러 개랑 접촉을 했어. 그 중에서 우리 회사가 나는 너네 마음에 드니까 너네랑 계약할게 라고 해. 자, 그럼 이 급식 회사가 뭐가 되냐면요, 우리에게 예약자가 됩니다. 예약자. 왜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랑 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저 급식 회사가 바로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채권자. 그래서 저 급식 회사는 우리에게 뭘 제공해줘? 급식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줍니다. 용역을 제공해줘요. 그러고 나서 우리 회사는 얘네들한테 뭘 줘요? 대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돈을 줘야 돼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급식을 제공받고 돈을 지불하는 게 바로 뭐야? 본 계약에 해당하는 겁니다. 알겠죠? 쟤네들이 우리 입찰할게 라고 해서 쟤네들이 입찰해가지고 우리가 승낙했잖아. 그래서 쟤네들이 우리에게 입찰 요구를 하는 것, 입찰을 하는 것, 그게 예약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그 중에 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통지하면, 우리 회사에서 당신들이랑 계약할게요 라고 하면 뭐가 성립하는 거야? 예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통지하면 예약이 성립해요. 이에 따라서 선정된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기로 하는 본 계약을 체결하면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를 지닙니다. 자, 잘 보세요. 뒤에 문제로 나오는데 회사가 뭘 가집니까? 의무를 가져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 예약상 권리자, 그러니까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할 때, 자,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를 진다는 건 회사가 뭘 가지고 있다? 채무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끊으면, 자, 지금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는데, 그러니까 업체도 당연히 제공을 해. 제공을 하지만 업체가 뭐가 되냐면 예약상 권리자가 됩니다.
쭉 어디 갔냐? 선정된 업체 얘가 예약상 권리자가 돼요. 채권 채무로 가진다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물론 얘네들도 의무가 있긴 해. 어떤 의무? 급식을 제공하는 의무가 있긴 해.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이 사람들은 예약상 권리자야. 자, 그 다음에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를 지닌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야? 채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채무. 굳이 따지자면. 자, 다음 둘째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래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랍니다. 자, 이 경우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자,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 의사를 표시하기만 하면 됩니다. 뭐 따로 막 대금 지불이라든지 급식 제공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 안 해도 돼. 그냥 나 이거 할 거야 라는 의사 표시만 해도 되는 거야. 예약상 권리자가. 그러면 뭐가 실행돼? 본계약이 실행되는 거야. 본계약이 성립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가족 행사를 위해서 식당을 예약합니다. 그럼 식당을 예약하면서 미리 결제를 안 했어. 그러면 지금 계약은 성립 안 됐지. 계약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냥 전화해가지고 뭐만 한 거야? 예약만 한 거야. 예약만. 맞죠? 자, 그래서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이 식당에 도착한 게 뭐에 해당하냐면요, 의사표시에 해당합니다. 나 이 계약하고 싶어라고 하는 의사표시에 해당해요. 그러면 계약에 따라서 이 예약한 사람은 뭘 제공받아? 음식을 제공받아. 그 제공받는 음식이 바로 뭔데? 채무가 되는 거지. 채무를 내가 제공받는 거야. 그러니까 예약상 권리자가 채권자가 되는 거야. 전화한 사람, 나 여기 식당에 1시에 갈게요 라고 하는 사람이 예약상 권리자가 되고요. 식당이 도착해. 그럼 채권자가 됩니다. 뭘 받아야 돼? 식사 제공을 받아야 돼. 그리고 식사 제공을 받은 값으로 나는 나중에 뭘 지불해? 대금을 지불합니다. 식사값을 지불하죠. 자, 그래서 자,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바로 본 계약이 성립하므로 식사 제공이라고 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 지금? 급부야, 급부. 자, 봐봐. 이거 좀 깊게 들어가면 좀 어려운 게 이 두 번째는요, 식사를 제공하는 게 급부입니다. 의무야, 의무. 근데 여기 첫 번째는 뭐야? 급식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대금을 지불하는 게 의무입니다. 이거 이해되죠? 의무는 급부랑 똑같은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 위에 첫 번째 예시는요, 대금을 지불하는 게 급부이자 의무입니다. 여기 밑에는 뭐야? 식당이 식사를 제공하는 게 급부이자 의무입니다. 알겠죠? 왜냐면 예약상 권리자가 다르기 때문이야. 위에는 예약상 권리자가 누구냐면 입찰한 급식업체가 예약상 권리자라서 그런 거고요. 요거는 식당에 방문하는 손님이 예약상 권리자라서 그렇습니다. 알겠죠? 식사 제공이라는 급부에 대한 계약상의 채권이 발생하고요. 나중에 저기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만 하면 돼? 대금 지불만 하면 돼요. 맞죠? 자, 그래서 예약에서 예약상의 급부나 본계약상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급부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채무자가 의무를 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맞죠? 자, 예약의 유형에 따라서 발생 문제의 양상이 다를 수 있대요. 일반적으로 급부가 이행되지 않아서 채권자의 손해가 발생합니다. 급부가 이행되지 않아서 채권자의 손해가 발생해요. 자, 그러면 채무자는 뭘 해야 되냐면요,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돼요. 그 증명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데? 채무 불이행자가 됩니다. 채무 불이행한 책임을 져야 돼요. 당연하지. 채무자가 의무를 안 졌으니까. 근데 의무를 안 진 게 고의나 과실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러면 뭐야? 안 줘도 돼. 그런데 고의나 과실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고의는 뭐야? 채권자에게 손해가 간다는 걸 알면서도 안 한 게 고의죠. 과실은 뭐예요? 채권자에게 손해가 갈 거라는 걸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실수를 말하는 거야. 둘 다 잘못입니다. 맞죠? 둘 다 잘못을 저질렀어. 그러면 뭐야?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 불이행한 책임을 져야지.
자, 그래서 이로 인해 채무의 내용이 바뀌는데 원래의 급부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채권자의 손해를 돈으로 물어야 하는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게 됩니다. 자, 원래는 채무가 뭔가 해야 되는 채무가 있어. 그게 행위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채무자가 지게 됐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 그 채권자의 손해를 돈으로 메꿔주는 손해배상 채무를 지게 됩니다. 자, 다음 만약 타인이 고의나 과실로 예약상의 권리자가 가진 권리 실현을 방해했다면 타인이 고의나 과실이니까 뭐야, 이거는 잘못을 저질렀다 이 말입니다. 맞죠? 잘못을 저질러서 예약상 권리자에게 가 가지고 있는 권리 실현을 방해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사람이 채권 실행하는 거를 방해한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예약상 권리자가 내가 얻어야 되는 의무, 얻어야 되는 급부가 있어. 그거를 방해했다 이 말입니다. 누군가가, 타인이 방해했어. 그러면 예약상 권리자는 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타인이 채무자일 수도 있는데 제3자일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제3자가 방해를 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그건 불법행위야. 맞죠? 불법행위로서 누구에게 손해를 끼친 거잖아. 그러면 뭐 해줘야 돼? 손해를 돈으로 배상할 채무를 지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책임이 성립합니다. 불법행위의 책임이 성립하고 뭐 해줘야 돼? 손해를 돈으로 배상해줘야 돼요. 그게 누구든 채무자는 타인이든 제3자든 상관없이. 다만 예약상 권리자에게 예약 상대방이나 방해자 중 누구라도 손해배상을 하기만 한다면,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3자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채권자가 있어. 채무자가 있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급부를 이행받아야 돼. 의무를 받아야 돼. 근데 제3자가 방해했어. 그래서 채권자가 이 급부 내용을 이행받지 못했단 말이야. 의무를 이행받지 못했어. 자, 그러면 제3자가 돈으로 책임지든 채무자가 돈으로 책임지든 어찌됐건 이 채권자가 받아야 되는 급부에 대한 내용을 예를 들어서 제3자가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 방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채무자가 대신해줬어. 그러면은 그 제3자는 방해에 대한 죄를 안 지는 거야. 왜? 그냥 이 사람이 어찌됐건 간에 급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어찌됐건 채권자는 받아야 되는 급부 내용이 동일해요. 채권자가 받아야 되는 급부 내용이 동일한데 제3자가 이 급부 내용을 방해했어. 그래서 원래는 이 사람이 손해배상 의무를 져야 되는데 채무자가 다 해줬어. 그럼 이 사람은 안 해도 되는 거지. 또는 제3자가 다 해줬어.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 급부 이행 안 해도 되지. 맞죠? 왜? 어차피 두 급부 내용은 똑같으니까. 채권자가 받아야 되는 급부 내용은 한 개고 똑같으면은 둘 중에 하나만 책임지면 되는 거야. 맞죠? 또는 비율로 따져가지고 몇 대 몇 해가지고 갚아주면 되지. 맞죠?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손해배상해줘도 한쪽의 배상 의무는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그 의미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27번 봅시다. 26번 넘어갈게요. 아니다. 26번도 보자. 26번에 다 안 보고 3번 선지만 볼게요. 자, 예약상 권리자는 본 계약상 권리 발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예약상 권리자가 본 계약상 권리의 발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예약상 권리자는 내가 예약한 사람이야. 근데 식당에 안 나타나. 그러면 본 계약상의 권리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겠지. 그러니까 본 계약상의 권리 발생 여부는 누구한테 결정돼 있는 거야? 예약상 권리자한테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급식업체가 선정돼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이 급식업체를 하기로 승인을 했어. 아, 나 이거 선택할게요. 근데 저 회사에서 우리랑 안 한대. 그러면 뭐야? 실행 안 되지. 맞죠? 자, 그러니까 본 계약상의 권리 발생 여부는 예약상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맞는 말이야. 요게 본문에 대놓고 안 나와 있는데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자, 다음 5번 선지 한번 볼게요. 불법행위의 책임은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국한된다. 맞아, 아니야?
아니야, 아까 제3자 얘기했잖아. 맞죠? 자, 그래서 타인도 포함이기 때문에 계약이 당사자 사이에 국한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고요. 나머지 1, 2, 3은 쉬워요. 본문에 그대로 나와있고. 자, 그 다음 27번은 기억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억이 아까 뭐였어? 일상생활에 나오는 예약이었습니다. 맞죠? 자, 일상생활에 대한 예약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뭘 찾아야 돼? 법률상 예약이랑 일상생활에서 예약의 차이를 찾아야 돼. 자, 보세요. 기차 탑승은 채권에 해당하고 돈을 지불하는 행위는 그 채권의 대상이 급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기차표는 누가 샀어? 기차 탑승자가 샀어요. 맞지? 탑승자 입장에서 채권자가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럼 이 채권자 입장에서 받아야 되는 급부는 뭐야? 기차 탑승이야. 이해되죠? 이게 뭐라고 돼 있어 지금? 기차 탑승이 채권에 해당한다며. 아니에요. 알겠지? 자, 그래서 기차 탑승은 채권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급부에 해당합니다. 이거 그냥 밑에 뒤에 나오는 문제보다 이거 질문을 더 많이 했어요. 그 올해 이제 그 고3들이 요거 저기 기출 공부를 하면서. 왜냐면 급부가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거든. 그래서 채권과 의무, 그러니까 채무에 해당하는 급부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구매자는 이미 표를 산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건 서비스야. 어떤 서비스? 기차 탑승이라는 서비스. 자, 다음 2번. 자, 기차를 탑승하지 않는 것은 승차권 구입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자,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요. 채권자가 무슨 의무가 있어? 맞지? 기차표를 산 사람은 채권자야. 의무를 포기하는 게 아니지. 뭘 포기하는 거야?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기차를 꼭 타야 되는 건 아니잖아. 기차 예약해놓고 안 타면 그만이잖아. 맞지? 자, 왜냐면 이미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매를 했기 때문에. 자, 다음 기차 승차권을 미리 구입하는 것은 계약을 성립시키면서, 이게 뭔데? 대금 결제죠. 미리 했습니다. 구매를. 채권의 행사 시점을 미래로 정해주는 것이다. 이게 맞는 말이죠. 채권의 행사는 뭐야? 탑승입니다. 이 구매자가 제공받아야 되는 급부죠. 그 다음 승차권 구입은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발생시킨다. 자, 계약 없이가 아닙니다. 계약 이미 했어요. 구매했어. 맞죠? 계약 성립하고 나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승차권 구입은 계약 성립이랑 똑같은 말이야. 알겠죠? 자, 다음 미리 돈을 지불하는 것은 미래에 필요한 기차 탑승 서비스 이용이라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계약은 대금 결제가 계약이라고 했어요. 기차 탑승은 뭐라고? 급부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채권자가 받아야 되는 의무야. 자, 다음 28번.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근데 아까 글을 읽으면서 계속 채권이 뭐고, 이렇게 채권자가 누구고, 예약상 권리자가 누구고, 그거에 해당하는 급부가 무엇인지를 계속 내가 반복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이 표가 그렇게 막 이상한, 막 어색하진 않을 거야. 좀 낯설진 않을 거예요. 자, 볼게. 예약상 급부랑 본 예약상 급부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약상 급부는 뭐냐면 예약상 권리자가 얻을 수 있는 거야. 본 계약상 급부는 뭐야? 예약상 권리자가 실제로 본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계약들을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의 예시가 있었고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 아까 급식업체였잖아. 맞죠? 자, 그러면 예약상 급부는 뭐였어? 이 계약이 승낙되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 입찰되는 거야. 이 회사로 결정 입찰되는 거. 그게 예약상 급부야. 이 예약상 급부도 누가 받는데? 예약 권리자가 받지. 예약 권리자가 누구였어? 급식업체가 받는 거야. 급식업체가 뭘 받아? 계약 승낙, 그러니까 입찰을 받는 거지.
자, 그러면 본 계약상 급부는 뭘까요? 예약상의 권리자, 그러니까 급식업체겠지. 자, 이 본 예약상 급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요 부분에서는 급식업체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 그냥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게 뭔지만 외우지 마세요. 이거 어차피 선생님이 말 바꾸면 그만이야. 자, 본 계약상의 급부는 급식업체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 예약상 권리자잖아, 얘가. 맞죠? 급부는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하는 거. 그러면 급식업체가 받아야 되는 건 뭔데? 대금이지, 대금. 이해되죠? 그게 결제 대금이야. 그러니까 급식 대금이죠. 급식비. 자, 다음 니은.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은 전화한 거, 식당 예약한 거. 그 사람은 예약 완결권이 뭐로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냥 뭐 하면 돼? 식당에 가기만 하면 돼. 맞죠? 자, 그래서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은 뭐로 실현이 가능하다? 의사 표시만으로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뭐가 없어. 뭐만 하면 돼? 식당에 도착하면 돼. 자, 그러면 이 채권자 예약상 권리자는 의무가 있어 없어?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니은은 지금 뭐가 돼야 돼? 식당에 도착 또는 의사 표시가 돼 있어야 돼. 근데 밑에 지금 니은에 그런 내용이 없잖아. 맞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없음에 해당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법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건 없어요. 행동을 해야 되는 것도 없고 돈을 내야 되는 것도 없어요. 맞죠? 예약 완결권은 그냥 식당에 도착, 의사 표시만으로 가능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지금 봅시다. 기억은 계약 승낙, 그러니까 입찰하는 거예요. 입찰, 계약 승낙.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뭐였어요? 급식 대금 받는 거였습니다. 급식비 받는 거. 그래서 대금 지급에 해당하는. 그래서 1번이죠. 자, 다음 29번. 자, 보기 가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특별한 행사를 앞두고 있는 갑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을과 예약을 해서 행사 당일 오전 10시에 머리 손질을 받기로 했어요. 갑이 시간 맞춰 미용실을 방문하여 머리 손질을 요구했을 때 병이 이미 머리 손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약상 권리자는 누구야? 갑이야. 맞죠? 갑이 예약해둔, 그러니까 갑이 예약상 권리자인데 지금 병이 뭐 했습니까? 고의로 끼어들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병이 뭘 발생시켰어? 갑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어. 위법성 있는 행위를 했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손해배상 책임져야 될 의무 있지. 맞죠? 자, 갑은 오전 10시에 미리 머리 손질을 받을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답니다. 자, 병이 고의로 끼어들었어요. 병은 고의로 끼어들었다는 건 지금 손해를 받을 거라는 걸 알면서 들어간 거야. 그렇죠? 자,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의 과실이 있는 경우 을은 갑에 대해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고 병은 갑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을은 봐봐.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의 과실이 있어요. 맞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채무자의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채무자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뭐가 발생해?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책임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한 것만큼의 뭐도 발생해?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해요. 맞죠? 자, 그래서 을의 과실이 있으면 을은 갑에 대한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고 병은 뭐가 있어?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맞는 말이 되겠지. 맞죠? 자, 근데 결국은 이 상황에서 갑이 받아야 되는 급부 내용은 같습니다. 갑이 받아야 되는 급부 내용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을과 병 둘 중에서 한 명이 그냥 급부 내용을 이행해주면 그 다음에 손해를 배상해주면 둘 중에 한 명은 안 해도 돼. 맞죠? 자, 다음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이 고의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 뭐야? 지금 을에게 책임도 있습니다. 맞죠? 채무 불이행했어요. 자,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손해배상 채무를 지고, 맞는 말이죠.
자, 을이 배상을 하면 병은 채무에 대한 갑에 대한 채무가 사라진다. 맞는 말이죠. 내가 방금 얘기했죠. 자, 다음 3번.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증명되지 않은 경우가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똑같이 채무 불이행입니다.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게 인정되어야지 그때 을의 책임이 없는 거야. 자, 지금 증명되지 않았으니까 을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이야.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채무를 지고 있다. 맞는 말이죠. 급부 내용은 동일하다도 맞는 말이죠. 둘 다 채무를 집니다. 자,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 채무 불이행이다. 그쵸? 자, 을과 병은 모두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므로 갑에게 손해배상 채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잘 보세요. 병이 채무 불이행을 한 겁니까? 아니지. 병은 어떤 채무를 지는 겁니까? 손해배상 채무를 지는 겁니다. 의무를 지는 거야. 자, 잘 보세요. 병이 채무 불이행이 되려면 뭘 필요로 할까요? 병이 손해배상 채무를 졌어, 법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안 해. 그럴 때 채무 불이행이 되는 겁니다. 병은. 을은 뭐야? 머리를 안 잘라주면 그냥 채무 불이행이야. 이해되죠? 그래서 얘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병은 손해배상 채무를 지는 거고요. 을이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 다음.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이 증명됐습니다. 그럼 을에게 문제 있어 없어? 없어. 손해배상 싹 다 누가 해주면 돼? 병이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병에게는 갑이도 손해에 대한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맞는 말이죠. 을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이 증명됐으므로 갚을 게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맞는 말. 자, 다음 뒤에 애니메이션 봅시다. 자, 최근에 3D 애니메이션은 이거는 하다가 뭐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다가 끝나면 내일 합시다. 좀 중요해가지고 좀 상세하게 보긴 봐야 됩니다. 자, 최근에 3D 애니메이션은 섬세한 입체 영상을 구현하여서 실물을 촬영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답니다. 자, 실물을 촬영하여 얻은 자연 영상을 그대로 화면에 표시할 때와 달리 3D 합성 영상을 생성 출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모델링과 렌더링이 필요하대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메라를 찍어. 그 찍은 걸 그대로 영상으로 송출해. 그거는 딱히 필요 없어. 그런데 3D 애니메이션 합성 영상은 그냥 완전히 세상에 없는 영상을 새로 만들어야 돼. 맞죠? 자, 그렇게 세상에 없는 3D 합성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모델링과 렌더링이 필요하답니다. 자, 그래서 모델링은 3차원 가상 공간에 물체의 모양과 크기, 공간적인 위치, 표면 특성 등과 같은 고유의 값을 설정하거나 수정하는 단계래요. 자, 모델링은요, 물체의 모양과 크기, 공간적인 위치, 표면 특성 등과 같은 고유의 값을 설정하거나 수정하는 단계를 바로 뭐라고 한다? 모델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모델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3D상으로 구현하는 걸 말하는 거겠죠. 맞죠? 자, 그거를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모양과 크기를 설정할 때 주로 3개의 점점으로 형성되어 있는 삼각형을 활용한답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을 바탕으로 이 3D 모양을 만들어낸대요. 자, 그래서 작은 삼각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그물과 같은 형태로 물체의 표면을 표현하는 방식이랍니다. 작은 삼각형의 조합으로 물체의 표면을 표현한대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림 잘 못 그리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얘를 더 튀어나오게 만든다든지 얘를 쏙 들어가게 만든다든지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는 지금 튀어나와 있고 어디가 들어가 있고 엄청 섬세한 것들 있죠. 이 섬세한 것들을 전부 뭘로 표현한다? 삼각형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를 삼각형으로 표현해가지고 모양과 크기를 만들어낸대요.
자, 그래서 이 방법으로 복잡한 굴곡이 있는 표면도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답니다. 이때 삼각형의 꼭지점들은 삼각형의 꼭지점들은 물체의 모양과 크기를 결정하는 정점이 된대요. 이 정점들의 개수는 물체가 변형되어도 변하지 않는답니다. 자, 요거 잘 기억하세요. 삼각형의 개수, 자, 정점의 개수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삼각형의 개수랑 똑같은 말입니다. 맞죠? 점의 개수가 결국은 안에 점의 안에 점 3개가 모이면 삼각형 하나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삼각형의 개수는 물체가 변형되어도 변하지 않는답니다. 자, 정점들의 상대적 위치는 물체 고유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 한 달라지지 않는데요. 모양이 변하면 상대적인 위치는 변할 수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 삼각형에 얘는 튀어나와 있고 얘는 들어가 있어. 그 상대적인 위치가 변하면 변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어떤 내가 예를 들어서 삼각형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갑자기 살이 쪄가지고 막 불어났어. 그러면 삼각형의 개수 달라진다고 안 달라진다고? 안 달라져. 그냥 요렇게 하면 뭐야? 작은 내 모습. 쭉 해서 삼각형 크기 늘리면 뭐야? 큰 내 모습이 되는 거야. 이해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삼각형이 4개라면 삼각형의 개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이 찌면 삼각형의 크기를 늘리면 돼요. 내가 살이 빠지면 뭐야? 삼각형의 개수를, 삼각형의 크기를 줄이면 되는 거야. 넓이를 줄이면 돼요.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삼각형의 개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이 뭐랑 똑같아? 정점의 개수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물체가 변형되어도 내가 살쪄도 정점의 개수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알겠죠? 자, 그래서 물체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우에는 점점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거나 좁아진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삼각형 넓이 커진다 좁아진다랑 똑같은 말입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여기 요 점 하나가 정점이잖아. 맞죠? 자, 그래서 얘를 크기를 작게 만들어. 그러면 정점들의 간격은 줄어들겠지. 얘를 크게 만들어. 그러면 뭐야? 정점들의 간격은 커지겠지. 맞죠? 그런 걸로 물체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조절해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물체가 회전하거나 이동하는 경우에는 정점들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봐봐. 회전하거나 이동하니까 정점들이 간격이 움직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크게 안 변했잖아. 맞죠? 크게 안 변한 상태로 회전하거나 이동하는 경우에는 간격을 유지하면서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거나 동일한 방향으로 동일 거리만큼 이동시키면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여기 위치에 삼각형이 있어. 근데 얘가 여기로 옮겨.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움직이면 되지. 맞죠? 그 다음에 얘 여기로 움직여.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면 되지.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뒤집으면 돼요. 맞죠? 크기는 바꿀 필요 없습니다. 맞지? 자, 물체 표면을 구성하는 각 삼각형의 면에는 고유의 색과 질감 등을 나타내는 표면 특성이 하나씩 지정된대요.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삼각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여기에 있는 삼각형이랑 여기에 있는 삼각형은 서로 뭐가 다르겠어? 표면이 다른 색깔로 되어 있겠지. 맞죠? 자, 그래서 지금 고유의 색과 질감 등을 나타내는 표면 특성이 이 삼각형의 면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거를 뭐라고 한다? 모델링이라고 한다고. 알겠죠? 모델링. 자, 다음 공간에서의 입체에 대한 정보인 이 데이터. 여기서 말하는 이 데이터가 뭐야? 모델링 데이터를 말하는 거야. 맞죠? 자, 모델링 데이터를 바탕으로 물체를 어디에서 바라보는가를 관찰 시점 기준으로 뭘로 나타내? 2차원으로 나타내. 평면으로 나타내. 그거를 뭐라고 한다? 렌더링이라고 한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 놓은 삼각형에 모델링 되어 있는 캐릭터가 있어. 이 삼각형에 3D로 만들어져 있는 캐릭터를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2D로 보일 거 아니야. 화면에 나타날 테니까.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 2D로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 렌더링이라고 한대요. 자, 렌더링은요,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화면이랑 똑같은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렌더링은 지금 이 바라보고 있는 이 빔 프로젝터의 화면을 생각하면 되는데, 전체 화면을 잘게 나눈 이 화소입니다. 여러분들 그 왜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 뭐 720, 그 다음에 1080 이렇게 돼 있잖아. 얘네들이 다 뭘 말하는 거야? 여기 보면 뭐 이렇게 미세한 점들이 있다, 그쵸? 이 미세한 점들의
나타내는 겁니다. 1080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한쪽 가로를 1080, 위에 세로를 뭐 몇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기준을 이제 1080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가로축이든 세로축이든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그 한 축을 1080, 720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요 점 하나를 우리가 화소라고 하고 얘를 영어로 우리가 픽셀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잘게 나눈 점을 화소라고 하는데 이 잘게 나눈 점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는 화질이 뭐하다고 얘기해요? 높다고 얘기하죠. 화소의 개수가 많으면 화질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720에서 1080으로 올라가면 화질이 높아지는 거야. 왜? 이 점을 나타내는 이 점이 이 크기가 엄청 작아지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것까지 나타낼 수 있게 되거든. 상대적으로 이제 이 화소의 개수가 줄어들어. 1080에서 1720으로 줄어들고 720에서 480으로 줄어들어. 그러면 이 점의 크기가 커져요. 그래서 미세한 것들을 나타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걸 우리가 화질이라고 하죠. 화소의 질이라고 해서 화질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정해진 개수의 화소로 화면을 표시합니다. 720면 720, 1080이면 1080 정해진 개수의 화소로 화면을 표시합니다. 자, 그래서 각 화소별로 밝기나 색상 등을 나타내는 화소값이 분류가 돼요.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밑줄을 그었는데 요 지금 여러분들 안 보이겠지만 가까이서 보면 요 지금 점 하나 격자로 다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격자는 무슨 색깔로 들어가 있어?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지. 여기 격자는 흰색, 여기 격자는 까만색으로 들어가 있잖아. 자, 그래서 이 지금 점 하나가 모여가지고 지금 이 화면을 구성하는 거란 말이야. 맞죠? 자, 그러니까 밝기나 색상 등을 나타내는 화소값이 점 하나마다 구현이 되겠지. 맞죠? 자, 그 다음 렌더링 단계에서는 화면 안에서 동일 물체라도 멀리 있는 경우는 작게, 가까이 있는 경우는 크게. 그러니까 원근감은 어디에서 드러낸다? 렌더링 과정에서 드러냅니다. 왜? 대상의 사물의 모델만 만들어내는 게 모델링이야. 이 모델이 멀리 있느냐 작게 있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는 건 어디에서 하는 거야? 평면에서 구현할 때 렌더링 과정에서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화면 안에서 동일 물체라도 멀리 있는 경우 작게, 가까이 있는 경우 크게 보이는 원리를 활용해서 화소값을 지정합니다. 멀리 있으면 얘는 화소 한 100개 먹는 애야. 가까이 있으면 300개 먹는 애야. 이해되죠? 이 대상물이 나한테 가까이 있냐 멀리 있냐에 따라서 얘가 화소 점을 몇 개 먹는지에 따라 그 개수가 달라지겠죠. 자, 다음 표면 특성을 나타내는 값을 바탕으로, 자, 잘 보세요. 표면 특성을 나타내는 값은 아까 어디서 할게요? 모델링에서 정한 값입니다. 알겠죠? 자, 표면 특성을 나타내는 값은 어디서 했냐면 모델링 단계에서 했어요. 한 그 결과값을 말하는 거야. 알겠죠? 요거 나중에 선지에 나와서 이렇게 적어놓는 거예요. 자, 표면 특성을 나타내는 값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모델링 당시에 설정된 값을 바탕으로 다른 물체의 뭐 가려짐이나 조명에 의해 물체 표면에 생기는 명암, 그림자 등을 고려하여 화소값을 정해줍니다. 자, 잘 보세요. 어떤 그 모델링된 제품 그게 있어요. 기기가. 얘가 가려지냐 안 가려지냐는 어느 과정에서 결정되는 거야? 렌더링 과정에서 결정돼요. 그러면 얘를 만들 때는 애초에 다 만들어. 그런데 얘가 한 이만큼 여러분들한테 가려져. 그러면 이만큼의 화소는 어떻게 하는 거야? 갖다 버리는 거야. 왜? 어차피 가려져 있으니까 얘만 하면 되잖아.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맞죠? 자, 그러니까 원래 모델링 할 때는 이거 전체를 모델링 해놓고 가려지면 가려진 만큼 뭐 하는 거야? 화소값을 빼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물체의 가려짐이나 물체에 생기는 표면에 생기는 명암, 그림자 등의 화소값을 정해주는 건 렌더링 과정에서 하는 겁니다. 자, 물체의 입체감을 그렇게 구현하고요. 화면을 구성하는 모든 화소의 화소값이 결정되고 나면 하나의 프레임이 생기죠.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뭐야? 정지된 화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혹시 귀멸의 칼날 봤어요? 안 봤습니까? 본 사람 있어요? 이번에 그 영화관에서 개봉했던 그 귀멸의 칼날 본 사람 손. 아무도 안 봤어? 아, 봤어요? 봤어요? 그러니까 그 귀멸의 칼날 그거 애니메이션 하나 만드는데 한 몇 년 걸렸다고 하잖아. 맞지? 그거 시리즈를 만들고 그 다음 시리즈를 만드는데 못해도 10년이 걸린대요.
근데 그거를 직원을 더 뽑고 사람들을 갈아가지고 4년 안에 만들겠다고 회사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게 만드는데 왜 10년이 걸리는데? 안 본 사람들 사실 잘 모르겠긴 하지만 그게 소위 말해 이제 우리 발전된 디지털 기술의 어떤 그 극치가 거기에 담겼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실적인 그래픽들이 나와요. 근데 걔는 다 애니메이션이란 말이야. 따지고 보면 걔는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세상에 없는 걸 구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방금 이렇게 쭉 계산해서 만들어낸 값이 바로 만들어낸 게 뭐냐면 딱 한 프레임이야. 우리가 쭉 보다가 스페이스바 딱 눌러가지고 딱 멈춰있는 그 장면, 그거. 그러면 그거를 수십 수백만 개를 연결해야지 애니메이션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프레임 하나 만든 거야. 이 프레임 하나를 어떻게 해야 돼? 수십 수백만 개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애니메이션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의 화질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이 캐릭터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만들려고 하면 뭐해? 프레임의 개수가 엄청 많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프레임의 개수를 수십 수백만 개 수천만 개를 이어서 하나의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니까 애니메이션을 하나 만드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화소값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다음에 프레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영상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아주 화질 높은 영상으로 만들어지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한 프레임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면 출력 장치를 통해서 모니터에 표시하면 정지 영상이 되고 정지 영상을 연속으로 이으면 영상이 되는 겁니다. 동영상이 되죠. 동영상, 움직이는 영상. 자, 그래서 모델링과 렌더링을 반복하여 생성된 프레임들을 순서대로 표시하면 뭐가 돼? 동영상이 되는 거야. 맞죠? 자, 동영상이 되고요. 프레임을 생성할 때 모델링과 관련된 계산을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이용하여 렌더링을 위한 계산을 한답니다. 자, 그래서 모델링과 관련된 계산을 하고 그 결과를 이용해서 렌더링을 위한 계산을 한대요. 이때 정점의 개수가 많다는 건 무슨 말이야? 삼각형의 개수가 많다는 거야. 내가 내 몸을 표현할 때 삼각형 5개로 표현하는 거랑 삼각형 100만 개로 표시하는 건 당연히 화질이 다르겠지. 삼각형 100만 개로 내 몸을 표시하는 게 훨씬 더 상세할 거야. 맞죠? 자, 그러니까 정점의 개수가 많을수록 뭐가 높아져? 해상도가 높아져요. 맞죠? 정점의 개수가 많을수록 해상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도 많아져? 출력 화소의 수도 많아집니다. 그러면 뭐가 많아져? 계산하는 양이 많아져요. 계산하는 양이 많아지고요. 뭐가 늘어나? 연산 시간이 길어집니다. 끊고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 CPU는 데이터 연산을 하나씩 순서대로 수행하기 때문에 과도한 양의 데이터가 집중되면 미처 연산되지 못한 데이터가 뒤에 차례를 기다려 경록 현상이 생깁니다. 프레임이 어떻게 뚝뚝뚝뚝뚝 끊겨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 보면서 영상이 멈춘다, 렉이 걸린다 라고 하는 게 아직 내가 제공받지 못한 거야. 지금 계산이 안 돼가지고 CPU에서. 맞죠? 자, 그래서 그러한 경록 현상이 생겨서 프레임이 완성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CPU의 그래픽 처리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된 장치가 바로 GPU입니다. GPU는 데이터 처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치인 코어를 수백 개에서 수천 개씩 탑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CPU는 코어가 한 개고요. GPU는 코어가 여러 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할 수 있는 게 얘는 한 개, 계산할 수 있는 게 얘는 여러 개야. 기계가 여러 개랑 마찬가지야. 그래서 GPU의 각 코어는 그래픽 연산에 특화된 연산만을 할 수 있고 CPU 코어에 비해서 저속으로 연산합니다. GPU는 CPU 코어에 비해서 저속으로 연산해요. 속도는 더 느려. 하나 연산할 때 속도는 더 느려. 하지만 GPU는 동일한 연산을 여러 번 수행해야 되는 경우 CPU는 한 개 하고 한 개 하고 한 개 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GPU는 코어를 여러 개 가지고 있어서 동일한 연산은 한 번에 준비 시작해서 빵 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GPU는 동일한 연산을 여러 번 수행해야 하는 경우 고속으로 출력 영상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쓰이는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각 코어에 전송한 후 전체 코어에 한 번의 영상 명령어를 제시해가지고 한 번에 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요, 쌤이 다음 시간 내일 오면은 이거 관련된 영상을 하나 더 주는데 영상 하나 보면 바로 이해됩니다. 요거는 다음 내일 봅시다. 문제 안 풀었으면 요거 그래픽 문제 좀 풀어볼게요.